카카오뱅크 요거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대여죠? 신규 상장 종목들은 공모가 그리고 주도 업종인가 또는 시초가가 적정한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말한다면 시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 이제 짝짓기 메모법으로 가면 네. 짝짓기 매매법. 짝짓기 메모법은 이제 뭐냐면 짝짓기 메모법은 결국은 이런 비슷비슷한 애들이 같은 재료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애들 찾아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메타버스 게임 관련 게임주들 또는 중국 판호 관련 게임주들이 있어요. 중국 판호 관련 게임주들 또는 크래프톤 관련주들이 있어요. 크래프톤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검색하다 보면 게임주는 호재가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꽤 있는 호재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있으니까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짝짓기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키워드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네. 그럼 크래프톤, 중국 판호, 메타버스 요 세 개의 키워드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7월에 이슈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8개의 업종을 말하면 5개의 업종은 좋지만 3개의 업종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게임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게임주가 7월 달에 좋다면 중국 판호, 크래프톤 그리고 메타버스 3개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관련 키워드들을 정리하고 관련주들을 정리하고 이게 네. 짝짓기 매매법입니다. 네. 아니 세무사님이 뭐 100% 다 맞추면 저희는 이 강좌를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다 맞추는 강좌면 누가 그걸 돈을 주고 안 사겠어요, 사실. 그게 아니고요. 네. 전 세계에 다 맞추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없죠. 거죠. 단 한 그쵸, 명도 없죠. 없어. 뭐 얼마에 파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네. 단 한 명도 전 세계에서 100%는커녕 90%, 80%도 없고요. 정말 50%에서 미세하게 네. 55%, 60%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5번째까지 왔죠. 6번째는 신고가 종목 매매. 네, 이제 신고가 종목은 사실 이제 저는 추세 매매자, 성장주 매매자예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좋은 종목들, 특히 역사적 신고가를 칠 때, 네. 역사적 신고가를 칠 때 따라가서 수익이 나는 경우가 물리는 경우보다 사실 확률적으로 좀 더 높거든요. 신고가 종목은 추세 매매. 네.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률 상위하고는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이에요. 네. 왜냐하면 상승률 상위는 특정 기간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 많이 오른 종목, 한 달 동안 많이 오른 종목, 1년 동안 많이 오른 종목. 근데 신고가 종목은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 신고가를 친 오늘이 최고인 그런 종목이 뭐가 있냐. 근데 저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신고가 종목들이 가장 강력한 때가 많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물론 이제 바닥을 기는 종목들도 꽤 있지만 제약바이오에서 이제 신고가를 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과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과거랑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과거에 제약바이오는 이제 신약 개발 가치 있는 애들, 네. 신약 개발 가치가 있는 애들이 신고가를 많이 쳤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익률이 매우 높고 성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익 성장성이 있는, 그러니까 신약 개발 성장성은 사실은 재료 가치적인 성장성이지 실제 이익이 지금 당장 나는 게 아닌데 네. 실제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 막 20%, 30%, 40%. 근데 매출액도 막 증가하고 그러면서 신고가 치는 애들이 어디 쪽에서 나오냐면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좀 나오다가 몇 달 쉬고 있고 그리고 또 한쪽은 피부, 성형외과, 치과 이쪽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야 그 신약 개발 맨날 한다 그러면서 하지도 못하잖아. 이렇게 좀 너무 나쁘게만 보신다면 제약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이랑 상관없이 이미 개발된 네. 자체 피부 또는 성형외과 또는 치과 재료로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로 성장을 구가하고 있고 신고가를 치고 있거나 또는 근처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벌써 6번째까지. 자, 7번째가 신규 상장주 공모법. 하반기에도 굉장한 대어들이 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이제 신규 상장주 공모법은 결국은 이게 저런 거예요. 공모를 신청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거든요. 근데 태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조금 주니까. 그래서 1년 목표 수익률이 진짜 뭐 5%, 잘해봐야 10%. 정말 뭐 고점에만 판다면 사실은 공모를 받을 필요 없이 주식을 해야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고점에 못 판다는 가정하에는 5%, 10%. 네.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티끌모아 태산 방법, 이거 이제 공모 받는 방법인데요. 신규 상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은 저는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고 봐요.
태산이 티끌대는 거죠. 왜냐하면 막 5천만 원씩 막 들어갔는데 막 네. 반토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공략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공략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관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네. 어떤 종목을 안 공략할지에 대한 성관이 좀 생긴다면 그래도 변동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위험을 약간 감수하면 의외의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업종은 아니죠. 신규 상장주가. 네. 하지만 그런 그룹은 될 수 있죠. 신규 상장주 그룹. 그러면 보시면 저는 신규 상장을 공략할 때 한 번 더 보셔야겠다. 신규 상장을 공략할 때 이 업종이 진짜 주도 업종인가? 네. 또는 공모가가 적당한가? 네. 또는 상장 시초가가 적당한가? 이 세 가지를 좀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업종이 주도 업종이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 업종은 요즘은 미래 4차 산업 시대니까 네. 4차 산업 혁명이 주도 업종이 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가 정정한가는 이 기관들의 수요 예측의 참여도랄지 네. 그 수요 예측 레인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는지. 최근에 보면 클레프톤 공모가 좀 낮췄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너무 높은 공모가로 결정되면 공모 받은 사람들은 좋지만 네. 신규 상장 첫날 공략하는 사람들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가가 높게 됐는지 낮게 됐는지 여러 가지 언론들을 찾아보고 자 그다음 시초가가 적정한 거는 네. 우리 소위 말하는 따상 네. 근데 그거 진짜 기자들이 이 방송 보고 기자님들이 안 보시건 게 차라리 낫겠다. 보면 속상할 테니까. 네. 저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축약어들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안 좋아 제가 안 좋아하면 그런다고 써도 되는 거지만 네. 근데 따상이라는 말 사실 안 좋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축약어 때문이 아니라 왜냐면은 따상이라는 말이 막 되게 귀에 익숙해지고 머릿속에 익숙해지면 네. 마치 신규 상장주가 첫날 공모가 따블이 나고 상한가 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면 더블 갖다가 상한가 못 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더블 갖다가 상한가 못 치면 저 그거에서 물려버리면 정말 진짜 몇 달 동안 막 30% 40% 손해보면서 물리거든요. 그래서 따상이 절대 기본이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경우다. 근데 왜 따상이라는 말이 생겼냐면 작년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카카오 게임즈 네. 이런 애들 때문에 따상이라는 말이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상장 종목이 따상을 못하면 A 종목 따상 실패 막 이렇게 나와버려요. A 종목 따상 실패가 도대체 실패가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첫날 시초가는 더블이 나는 게 정상이 아니다. 오히려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적당한 수준, 공모가 또는 공모가보다 20% 수준 그 정도 해야지 주식 투자자도 먹고 살지. 안 그러면 공모받은 사람들 또는 네. 오너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업종, 공모가, 시초가 이 세 가지를 좀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좋다고요? 4차 산업 관련. 그래서 적어도 AI랄지 메타버스랄지 또는 요즘 ESG가 제일 핫한 그렇죠. 이슈예요. 그러면 키워드죠. 환경에 관련된 네. 또는 사회적 기업들 이런 애들이 상장되면 사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ESG 기업들, AI 기업들, 메타버스 기업들, 우주항공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상장됐는데 공모가 대비 지금 별로 안 올랐어. 네. 그럼 관심 가질 필요 있다는 얘기죠. 왜? 공모가 대비 따블 났으면 공모된 지 한 달 만에 따블 넣은 걸 못하러 따라 사요. 2천 종목을 2천 종목 중에 하나 사는 건데. 근데 업종이 되게 괜찮은데 공모가 대비 아직 좀 조정받고 있고 별로 안 올랐어. 그러면 언젠가는 한 방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망의 마지막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 그 개인 투자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발굴법이자 피터 린치가 늘 강조하는 종목 발굴법이죠. 자, 요거는 뭔가요, 지금?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면 네이버 카카오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비슷하게 맞았어요. 저는 메타버스가 정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 저 메인 위에 기사에도 있는데 대선 캠프에서 자꾸 메타버스 관련 사이트에서 출연식도 하고 네. 제페토 집결 이런 기사 막 나오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 화상회의 같은 것도 메타버스로 화상회의하고 강의도 메타버스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인데요. 사실 저 제페토가 네. 30대 30대 이상은 거의 안 하고 20대보다도 10대 애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10대보다도 해외 10대들이. 네. 그래서 저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튜브가 요즘에는 워낙 대세가 됐지만 네. 유튜브를 10년 전에 누가 했냐고요. 아프리카 TV
BJ들이 막 아프리카 TV 할 때도 사실 유튜브는 활성화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몇 년 만에 정말 제 기억에 한 4, 5년이나 됐을까? 네. 4, 5년 만에 어느 플랫폼보다 심지어는 공중파 방송보다도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중파의 드라마도 다 유튜브 짤로 보고 공중파와 유튜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제 모두가 흡수가 된 거죠. 네. 근데 메타버스는 어찌 보면은 더 강력한 플랫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여러 가지 기사화 또는 리포트, 신문 기사와 리포트.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아마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들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듣는 것들을 생활 속의 종목 발굴하는 건 뭐냐면 듣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네. 그 관련 기업들이 뭐 있지? 예를 들어 뭘 써야 된대. 안경도 써야 되면은 그러면 그 안경을 어디서 만들지? 뭐 VR, AR 관련주들이 뭐가 있지? 또는 저런 플랫폼이 중요하대. 그럼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들이 뭐가 네.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노력. 그게 이제 종목 선정 마지막 방법인 그렇죠.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입니다. 서점에도 보면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된 책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는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제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종목을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받았던 질문 중에서도 네, 관련해서 저희가 답변 드릴 텐데 또 혹시나 뭐 시가총액이 또 여러분 너무 낮은 종목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 좀 힘든 점 약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이 요거 이제 여기서 보시면서 내리시면서 질문을 이 중에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실시간 채팅에서 또 괜찮은 게 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네. 아까 벌써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요. 요거 말씀하신 거죠? 네, SK 이노베이션 급락은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는 말씀드린 대로 급락의 이유를 일단 생각하면 되고요. 급락의 이유는 100% 그냥 물적 분할 때문이에요. 네. 그럼 물적 분할 때문에 급락했으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냐? LG화학 같은 경우는 급락 이후에 올라갔던 건 전기차 산업이 그때 좋았기 때문이고요. 네. 이번 달, 지난달, 지지난달 지금 LG화학이 1월 달보다 주가가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는 짬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전기차 산업의 영향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앞으로 계속 좋다면 LG화학이고 SK이노베이션 다 올라가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고 물적 분할이냐 일적 분할이냐만 본다면 그냥 원론적으로 물적 분할이 악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어떻게 보실지는 그 두 가지. 물적 분할은 악재였다.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미래는 예측의 영역일 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HY님이 세무사님, 김 작가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KTNG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코로나 이전보다 주가가 안 올랐고 실적은 좋은 주식이 뭘까 찾아보니 이게 있더라고요. 면세점 시장이 활성화되면 홍삼 판매도 늘어날 것 같아 신규 진입해보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로 하셨는데 혹시 이거 KTNG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지난달인가에 염산 부장님이 나오셔서 KTNG가 굉장히 지금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런 멘트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세무사님은. 자, KTNG가 누구 거냐는 거는 저는 1차적으로 봐요. 누구 국민연금 건데요. 거냐. 국민연금 거예요. 네. 또는 중소기업은행 거예요. 네. 한마디로 오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라 거였기 때문이죠. 네. KTNG가 원래 무슨 회사예요? 담배 한국담배인삼공사 공사였어 공사.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공사가 좋냐 개인 기업이 좋냐 해서 저는 단연 개인 기업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기업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죠. 네. 기업의 목적이 영리 추구잖아요. 영리 추구.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너가 그러니까 개인이 오너인 회사와 나라 또는 뭐 주인이 없는 회사에서 저는 당연히 개인이 오너인 회사가 더 좋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일단 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자 일단 실적으로 봤을 때 퍼로 봤을 때 좋은 회사예요. 우량주예요. 보시면 매출액이 줄지도 않았고요. 영업이익률 27%면 진짜 높은 회사예요. 네. 진짜 높은 회사. 거기다가 부채 비율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2조 대 9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30%도 안 되는 30%도 안 되는
20%는 넘고. 자, 그다음에 평균 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그러면 평균 퍼나 PBR로는 정말 저퍼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저퍼주는 사실 10 미만, PBR, 저 PBR주는 뭐 0.5 이런 애들도 세고 셌거든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는 좋은데 정말 막 저평가되어 있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지 정도로 놀랄만한 건 아니고, 올해 1분기나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실적은 하여간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고 좋은 회사다. 네. 뭐 요 정도. 그러면 차트로는 네. 2016년 고점을 찍고 한 6년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 접근도 안 합니다. 근데 역추세랄지, 나는 싼 거 좋아해. 싼 거 좋아하면은 코로나 저점 63,000원에서 84,000원? 20%도 아니 20%래. 50%도 안 올랐어요. 네. 한 30%나 올랐을까? 네. 싼 거 좋아야 하면 저는 뭐 당연히 싼 게 좋죠. 네. 이게 팩트로서 이건 일단 코로나 저점보다 싸고요. 네. 뭐 재무제표 대비 뭐 그렇게 고평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싼 거 좋아한다면은 KTNG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네. 근데 제가 평소에 보는 상승 추세 네. 또는 성장성, 그 기업의 성장성, 네. 미래의 스토리 이런 거에 KTNG는 사실 발 디딜 여지는 별로 없어요. 왜냐? 아니 담배 인삼공사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저기였단 말이에요. 독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독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독점은 아니고 또 네. 담배도 예제 담배 또는 아예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 뭐 이런 걸 고려한다면 뭐 얼마나 성장성이 있겠어 이런 생각은 사실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익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 좋았던 회사예요. 원래 영업이익률도 좋았고 그럼 반영이 되려면 사실은 벌써 됐어야 되는데 네. 올해 1월부터 사실 그런 우량주적 성격의 애들 중에 뭐 철강주랄지 네. 금융주랄지 뭐 굉장히 많은 애들이 올랐는데 얘만 못 올랐는데 그래서 얘의 장점은 얘만 못 올랐다. 단점은 그래도 못 오른 이유가 있고 저는 못 오른 이유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남겨주신 분 한 분 것만 그러나 큰 종목이고 아까 또 메타버스 얘기해 주셔서 네. 다조아님이 하이브 네. 메타버스 전망을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메타버스는 아까 제가 뭐 업종으로 계속 말씀드릴 만큼 네.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하이브와 메타버스의 관계도 네. 굉장히 그거는 연관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은 무궁무진해요. 무슨 LG 디스플레이도 관련이 있고요. LG 이노텍 카메라나 안경도 관련이 있고요. 또는 네이버 플랫폼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히 중요한 건 컨텐츠잖아요. 왜냐하면 가상의 공간에서 뭐 할 건데 가상의 공간에서 결국은 수익 사업이 벌어질 거잖아요. 거기서 뭐 할 건데 해서 아티스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한 기업들이 아티스트의 공연을 하거나 영화를 관람시키거나 네. 메타버스 쪽에서 이런 기사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루이비통이 거기 아바타 루이비통 백이 무슨 100만 원에 팔렸다고? 실제 팔렸다고 기사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런 내용들은 콘텐츠 기업의 수익성이랑 직결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뭐 이렇게 있죠. 루이비통 버버리 뭐 이렇게 해서 네. 거기에 들어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 1시간 만에 매진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거 역시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콘텐츠죠. 어떤 아티스트가 가서 공연을 하고 어떤 명품들이 와서 판매가 되고 이런 것들이 컨텐츠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 기업들이 요즘 에르메스랄지 주가 탄력이 좀 움직인다라는 기사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아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컨텐츠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의 여부인데 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컨텐츠는 결국 사람이고 네. 하이브의 컨텐츠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BTS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이브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어요. 하이브가 17조란 말이에요. 17조. 네. 그것도 지금 떨어져서 17조예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떨어졌단 말이죠. 고점이 33만 원이니까 10%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가 지금 한 13조까지 갔었겠네요. 네. 13조에서 11조 7천억, 13조에서 11조 7천억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가총액의 적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이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처음에 저는 10조를 넘지 못했을 땐 설마 BTS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10조를 넘을까 엔터주가 왜냐하면 사실 하이브를 제외한다면 2조도 안 된단 말이에요. JYP, 뭐 SM,
YG 다 2조 못 넘고요. 그나마 1조도 간신히막 넘고 한 건데 또는 CJ ENM이 한 3, 4조 되나요? 그래서 모든 엔터주를 다 합한 게 하이브 또 안 되는. 그럼 이 시가총액이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살 때는 5% 10%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 먹으려고 사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5% 10%의 수익을 내기 위한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연간으로 따져서 나는 1년에 5% 10% 벌면 돼. 네. 그런다면 배당주 투자를 한다든지 아주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은 더더욱 또 하이브를 안 사겠죠. 그잖아요. 1년에 5%를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를 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공격적인 사람이 하이브를 산다는 얘기인데 네. 하이브를 산다는 얘기는 그럼 공격적이라는 얘기가 뭐 30%, 50%, 100% 먹을 거예요. 그랬을 때 11조 7천억인 하이브가 15조, 20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사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의 적정성으로는 얘가 도대체 얼마까지 갈 수 있지? 근데 저는 일단 한번 틀렸습니다. 왜? 저는 하이브가 10조 못 넘을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10조를 넘더라고. 그러면 일단 저 한번 틀렸기 때문에 또 20조 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하이브 투자에서 핵심은 과연 얘가 시총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이익성 좋은 거 알고 있고 이익성이 왜 안 좋겠어요? 엔터주들 중에 수익성 제일 좋은 기업인데 이익성 좋고 정말 글로벌 아이돌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인 BTS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이지만 그래서 도대체 얘가 시가총 얼마 할 거지? 그런 의구심은 계속 주식 투자자로서 저는 갖고 있다. 그래서 뭐 하이브 어떻게 보세요라는 대답에는 좋은 기업이지만 시가총액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것까지만 말할게요. 요 중간 요게 뭐였냐면 네. 저도가 뭐 잘 모르면서 말하지 마 뭐 이럴까봐 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하이브에 대해서 여기 떨어진 게 뭐였냐면 그 전날에 블록들이었어요. 그럼 블록들의 내용은 뭐였냐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판 거란 말이죠. 블록들로.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 유튜브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건 단계학제다. 왜냐면은 최대 주주가 판 건 일단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넷마블이 판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3대 주주, 4대 주주 정도의 네. 원래 투자 기업들은 언제든지 아웃을 해야 되니까 엑시트를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3년 동안 뭐 10배 벌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엑시트 하겠죠. 그 엑시트를 블록딜로 한 거고. 그래서 그 악재는 저는 중요한 악재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 15조 20조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이거는 뭐 같은 엔터 쪽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CJ CGV를 여쭤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질문 주신 분이 그 김민님이 CJ CGV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발명가님이 또 이런 의견 주셨죠. CJ CGV는 뭐 극장업 자체가 하향세라 매력도 높지만 추후 코로나 완화 단기 트레이드로는 접근 가능할까요? 또 실제로 3%에 출연하신 분 중에 가치 투자 좀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CJ CGV 기업을 조금 뭐 괜찮게 보는 코멘트도 한번 남기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결국은 근데 네. 주식의 뷰라는 건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어떤 종목을 좋게 말했고 나쁘게 말했고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3박자를 말씀을 드리니까 3박자의 말씀을 드리고 종합 점수를 내는 편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CJ CGV는 차트상으로는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뭐 KTNG 되게 답답하네요. 네. 왜냐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다이내믹하게 그리고 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우상향하고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차트상으로 나쁘지 않고요. 네. 코로나 저점 12,000원에서 3만 원이니까 적당히 또 올랐어요. 심지어. 왜냐면은 얘는 사실 보복 소비 관련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보복 소비 관련주들의 투자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보복 소비가 사실 지금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것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가에 얼마나 선반영이 되었냐인데 네. 얘는 사실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12,000원에서 36,000원이 3배인데 사실 뭐 3배 정도 가면 지수 평균값보다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피해봤는데 코로나의 보복 소비가 떨어진 것보다 더 많이 가는 또는 지수 상승보다 더 많이 가는 건 사실 좀 오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구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코로나 저점이란 말이죠. 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CJ, CGV 하나만 상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코로나 특히 보복 소비주들이면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합당하다. 뭐냐면 코로나 저점이 여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코로나가 2015년에 생겼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코로나는 요 저점 2달 전 1월 말 요때 생겼어요. 네. 그 요 3달의 음봉은 당연한 음봉이에요. 왜? 극장 안 갈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2015년, 16년, 17년, 18년 하락은 뭔데? 1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빠진 하락은 뭔데? 그래서 저는 코로나 보복 소비주로 접근해서는 사실은 답은 없다. 네. 이 하락의 원인이 저는 지금 짧은 시간의 종목 상담이니까 네. 요 3, 4년 동안 하락 원인을 지금 찾을 시간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더 오래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 3, 4년 동안의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됐다면 네. 그러면 얘기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야 이제 극장 많이 갈 거야. 보복 소비 된대. 네. 그러면 이 4년 동안 왜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일단 하나 드리고요. 일봉상으로의 패턴은 그나마 나쁘지 않지만 네. 이제 월봉상으로의 패턴으로 몇 년 동안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성장성은 사실은 전혀 돋보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말씀 일단 드리고. 접근한다고 해도 뭔가 장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이 관점이겠네요.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야 이제 얘네가 이렇게 손해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잖아. 네. 그럼 이제 코로나 끝나면 좋아지니까 다시 엄청 올라야 돼. 근데 아니 엄청 오르는 건 아니야. 코로나 이전에도 엄청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떨어진 이유가 해소가 돼야 돼. 네. 저는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 CJ, CGV 막 나쁘게 말한 것보다 이 이전에 떨어진 이유를 해소시켜야 된다. 그러면 다른 모든 코로나 보복 소비주들이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몇 점인데요? 그러면 제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죠. 아, 제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 코로나 보복 소비주가 극장만 있다면 얘 앞으로 이슈 있을 겁니다 할 텐데 네. 저는 코로나 보복 소비주를 오히려 산다면 훨씬 더 이슈가 뭐 어느 쪽에 이슈가 클까요? 어디 쪽일까요? 뭐 항공이나 항공 레저 쪽이나 그러니까 카지노죠. 항공 카지노 쪽이나 아니면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내수에서의 극장 회복 이런 거보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런 쪽을 저는 훨씬 더 주의 깊게 보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화장품 관련주랄지 네.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랄지 네. 아니면 면세점 관련주랄지 네. 코로나 보복 소비주에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오히려 그쪽이 맞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서 또 다시 좀 내리면서 한번 세무사님 마음에 드신 질문 있으시면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KTNG 답변 드렸고요. 사실 여기 요 분은 좀 굵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전자 반등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아까 이제 처음 네. 방송 열자마자 말씀드렸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말씀드렸는데 네. 저거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수보다도 낮은 지수가 상반기에 14%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월 초 시작 주가보다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직 시장이 안 끝났으니까 순환매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는 순환매에 해당돼요. 네. 못 오른 종목 찾기 위해서 야, 삼성전자 너무 못 오른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붙는다면 매수세가 네. 붙는다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바로 아래 질문은 이제 통신 3사인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통신 3사 또는 5G 관련 부품주들 통신 부품주들 이런 쪽은 역시 순환매의 관점에서는 매기가 좀 올 수 있다. 특히 통신 3사 중에서는 KT가 현재는 차트가 제일 좋은데 네. 기업 분할까지 고려한다면 또 SK텔레콤도 좀 주목할 필요 있고 그 정도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아까 답변 드렸고요. 네. 아까 앞부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뱅크 요거 어떻게 보세요? 하반기 대여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아까 신규 상장 공략법이라는 파워포인트 페이지에서 써 있었던 것처럼 네. 결국은 신규 상장 종목들은 현재 공모가 그리고 주도 업종인가 네. 또는 시초가가 적정한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말한다면 시총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총. 근데 저 카카오뱅크가 어떠냐고 질문하신 분이 아마도 둘 중에 하나예요. 공모 받을까요? 또는 첫날 살까요? 이 질문이겠죠. 네.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공모 받을까요는 저는 예스. 왜? 첫날 팔기만 해도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서 시작되진 않을 테니까. 뭐 공모가에서 나는 3배에 팔 거야, 5배에 팔 거야 하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 공모가에서 30%만 팔 거야, 50%만 팔 거야. 저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공모 받을까요에서는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첫날 살까요? 에서는 물음표. 왜냐하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상장이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첫날 사는 거는 별로야라고 말을 하니 보세요. 사실 이 작년부터 대어는 SK 바이오팜부터 시작됐어요. 대어는 자, 이 대어들의 흐름을 보시면 돼요. SK 바이오팜 이 첫날 그야말로 제가 아까 기자들 따상 쓰는 거 별로 안 좋은데 이게 그가 따상의 시작입니다. 네. SK 바이오팜이 상 그럼 이거 첫날 산 사람들은 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대어들은 상장 첫날 무조건 사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요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죠. 샀는데 여기서 이제 끝났죠. 그러면 거래가 언제 터졌어요? 요날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 이날 산 사람들은 다 손해났잖아요. 이날 산 사람들 누가 이익 봤어? 다 손해났지. 자, 그 다음 또 대어가 뭐가 있었어요?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었어요.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역시 이날 거래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나마 이날 산 사람들은 제가 아마 김작가 TV에서도 말씀 한번 드렸을 텐데 단기 매매에서 주문 속도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상장 첫날인데 네. 교보증권이 거의 다 가져가요. 그럼 첫날은 교보증권 다 가져갔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일반 투자자들 여기서 샀을 텐데 아직도 손해야. 아무도 이익을 못 냈어. 아무도 이익을 못 냈다고요. 그럼 이 다음 마지막 가장 최근 언제냐? 가장 최근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이브가 가장 최근 아니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가장 최근이고 최근이죠. 하이브는 어땠냐? 첫날 산 사람들 아직도 하이브가 사실 저점 대비는 2배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저점이 바로 반토막 난 다음에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는 과연 첫날 사는 게 맞냐 안 맞냐 해서 저는 카카오뱅크라고 별 수 있냐. 네. 절대 첫날 이거 역시 확률적이잖아요. 네. 첫날 사서 이익 날 확률이 30%야. 첫날 사서 손해 볼 확률이 70%야. 네. 그거 안 사면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해. 확률적으로만 접근한다. 야, 네 말이 100%냐? 100% 아니라고. 하지만 첫날 사서 이익 날 확률보다 손해 날 확률이 과거의 대여급의 상장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모는 받되 첫날 사지 말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세무사님이 이제 저는 안구 탈출? 건조증을 잠깐 다룰 동안 제가 혼자서 이제 잠깐 갑자기 혼자니까 긴장이 되네.